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 방송의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GDP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이고 가계부채와 국가부채의 급증이 크게 우려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금융협회 즉 IIF에 따른다면은 우리나라 올해 2분기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4.2%로 주요 37개 국가 중에서 가장 높았다고 했습니다. 가계부채 규모가 GDP를 넘어선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했습니다.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2분기 98.2%에서 1년 사이 6.0%포인트나 높아져서 증가폭도 1위였습니다. 국제금융협회의 세계 부채 보고서에 따른다면 금년 2분기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4.2%로 37개 국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이는 홍콩의 92.0%, 영국의 89.4%, 미국 79.2%, 태국 77.5%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경제도 11월 16일자 사설에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서 GDP 대비 규모와 증가 속도에서 세계 1위라는 불명예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도 우리나라가 1위를 나타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비율은 작년 2분기 98.2%와 비교해서 6.0%포인트 높아졌습니다. 같은 기간 홍콩은 5.9%포인트, 태국 4.8%포인트, 러시아 2.9%포인트 등과 비교해도 더 빠릅니다. IIF는 보고서에서 글로벌 가계부채가 올해 상반기에만 1조 5천억 달러 늘며 조사 대상 국가의 3분의 1에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5년 단위 증가 속도로 따져도 우리나라가 압도적입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른다면 2분기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2016년보다 16.9%포인트 높아졌는데 같은 기간 일본의 6.6%포인트, 영국의 4.1%포인트, 미국의 1.7%포인트보다도 더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증가세는 미국 등 주요 국가에 비교하면 더 두드러집니다. 미국의 가계부채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 즉 페드에 따른다면 미국의 2분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76%로 지난해 2분기 82%보다 떨어졌으며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19년 4분기 74% 수준에 근접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금년 3, 4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도 1844.9조 원으로 전분기 말 대비 36.7조 원이나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가계대출은 1744.7조 원으로 전분기 말 대비 37.0조 원 증가했고 판매 신용은 100.2조 원으로 0.2조 원이 감소했습니다. 가계빚이 크게 늘어난 것은 무엇보다도 집값 급등이 큰 요인입니다. 국제금융협회도 주택가격 상승으로 올 가계부채가 급증했다고 진단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폭등하자 영끌 매수 여파로 10월 한 달에만 주택담보대출이 4조 7천억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른 전월세 가격 폭등으로 세입자들은 빚을 더 내야 했습니다. 올해 7개 시중은행의 신규 전세대출 한 건당 평균 금액은 1억 9,900만 원으로 작년보다 20.9%나 증가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실물 경제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는 기준금리 인하와 시장 안정화 조치 등을 통해서 금융 상황을 크게 완화시켰습니다. 그러나 완화적 금융 환경의 지속으로 경제 활동에 비해서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등 민간부채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가계부채의 가파른 증가세로 인해서 금융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0년 가계소득이 2.3% 증가한 데 반해서 가계부채는 이를 크게 상회하는 9.2% 늘어나며 소득 부채 증가율 간 괴리가 상당폭 확대되었습니다. 실물 경제에 비해서 가계부채가 빠른 속도로 늘어남에 따라서 2020년 가계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201%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가계소득의 증가는 재난지원금 등 정부가 가계에 지원한 이전 소득 확대에 기인했음을 고려하면 가계의 신용 증가세가 상당히 가파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계부채 증가를 통해서 늘어난 가계의 유동성은 소비 증가로 이어지지 않음에 따라서 실물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게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당은 대선을 앞두고 국민을 부채의 늪에 빠뜨린 근본 원인을 돌아보지 않은 채 대출과 지원금 확장으로 더 풀겠다는 식의 달콤한 약속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당은 가계빚 폭증 원인으로 코로나19를 핑계로 하면서 재정 확대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세계 최고 속도의 가계빚 증가 원인을 전 세계적 현상인 코로나19로 돌리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과도한 가계부채는 소비에 타격을 주고 경기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경기 침체기에 과도한 가계기업 부채로 연쇄적인 부실 확대와 자산 버블 붕괴 등이 이루어질 경우에 초대형 복합 위기인 퍼펙트 스톰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부채 내간이 터지는 것을 막으려면 적정 수준의 금리 인상과 대출 관리, 부동산 시장 안정책 등을 아우르는 정교한 안전핀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가계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함에 따라서 거시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의 경우 2007년에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디레버리징 과정을 통해서 가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의 하락 조정을 경험한 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2005년 이후 부채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을 지속적으로 상회함에 따라 동비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국가별 가계부채 패널 분석을 통해서 IMF는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거시경제의 잠재 리스크 확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증가 속도도 선진국 35개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르다고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자산 가격의 상승이 각국 중앙은행의 완화적인 통화 정책에 기인했던 만큼 향후 통화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자산 가격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금리 인상에 따른 채무 상환 부담 증가가 부실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취약 부문에 대한 선별적인 재정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신용 위험이 경제 전반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리스크 정대에 유의해야 하며 가계와 개인은 투자 위험 감내 수준을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